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질 연대 측정입니다. 여기서 말한 연대는 연세대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층의 나이를 따지는 건데, 지층 간 나이의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배울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와 절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뭐 이런 식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소개팅을 합니다. 친구한테 이제 소개받을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때? 그 남자 키 커?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그 남자 키 커? 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남자가 17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큰 키가 아닌 거죠. 나는 180은 내가 키가 큰 건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키가 큰 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상대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남자 키 커? 라고 했을 때 그 남자 175야? 라고 했으면 그건 절대적인 수치죠. 친구가 되나 내가 되나 그 남자 키는 175일 테니까요.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절대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층의 연대를 봤을 때 이렇게 지층이 뭐 A, B, C층인데 A가 뭐 B보다 빠르고 B가 뭐 C보다는 더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상대 연대를 측정하는 거고요. 절대 연대는 A는 1억 년, B는 2억 년, C는 3억 년 이렇게 나이를 정해버리는 거죠. 그건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스포일러 다 했습니다. 이게 거의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예요. 요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암석의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 암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층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와 있는데 이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하게 됩니다. 상대 연령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배웠던 지사학의 법칙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 연령을 쓴다면, 상대 연령을 구한다면 절대 연령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상대 연령입니다. 지질학적 사건들을 조사해서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인 선후관계로 나타내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몇 억 년, 뭐 몇 천만 년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지층이 누구보다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이런 지층 있잖아요. 이 지층 보면 이제 뭐가 보이나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부정합이 보이는데요. 보이나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갈라진 지층이 있고 이 위에 이 층리면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 이제 평평한 층이 나오죠. 이게 부정합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생성 시기가 어떻게 됐을 건가 이런 걸 알아내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 상대 연령이라 합니다. 근데 이런 상대 연령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층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비라는 건 서로 비교하는 뜻인데 지층을 대비할 때는 뭘 쓰느냐 이런 걸 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암석에서 이제 대비를 하는 방법인데요. 뚜렷한 특징을 가진 지층이 있어요. 이런 지층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건층이라고 합니다. 건은 열쇠 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되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밝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응회암층. 응회암은 뭐였죠? 화산재가 이제 쌓여서 만드는 지층이죠. 근데 이 화산재가 쌓여서 지층을 만드는 게 막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응해암층이 근처에 있는 여러 지층에서 나타난다면 이런 응해암층을 가지고 해서 화산 활동이 있을 때 이 지층들이 이 응해암층이 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잡자가 되는 거죠. 석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층이 만들어지려면은 식물화석들이 대단위로 이제 매몰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무들이 살았던 그 숲지대가 있었겠죠. 그럼 그 주변에 석탄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석탄층을 이제 건층으로 해서 열쇠층을 해서 기준점으로 잡는 거죠. 석회암층도 바닷속에나 이제 그 석회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지거나 석회 생물들이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주 만들어진 지층이 아니에요. 흔한 지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부분 흔한 지층이 아닙니다. 응해암, 석탄층, 석회암층 흔하지 않죠. 석탄층이 흔했다면은 우리 길 가다가 불 피우고 싶으면 땅 파가지고 석탄 캐고 막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런 층은 이제 특수한 지층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지층들을 기준점으로 잡아 놓으면은
이 석탄층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층, 나중에 만들어진 지층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면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가깝지만 멀리 떨어진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인데, 특정한 시기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화석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표준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만 살았던 지층이 있거든요. 그 화석들을 이용해서 여기 삼엽충 나오네, 여기 암모나이트 나오네, 이런 걸 가지고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도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음유암층이 있고 석탄층이 석회암층을 비교한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음유암층이랑 호주에 있는 음유암층을 비교한다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 음유암층은 같은 화산에 의해서 퇴역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음유암층이면 서로 비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 내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게 통해요. 근데 화석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삼엽충이 나오는 화석이 나오고 호주에서 삼엽충이 나오는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둘 다 고생대 지층인 거예요. 호주에만 삼엽충이 중생대까지 살았다, 신생대까지 살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살았던 화석을 가지고 있다면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도 누가 먼저인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층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대조하고 비교해서 이 순서를 알아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지층에 대한 대비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 있죠. 이런 층 표시해 볼까요? 이런 층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런 층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키베딩, 건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쇠층입니다. 이거 응해암층이었거든요. 응해암층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높낮이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하지만 이 열쇠층에 의해서 이 열쇠층보다 위, 아래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석탄층도 마찬가지 열쇠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부정합들이 있어요. 부정합들이 있지만 순서가 딱 보이는 게 여기 삼엽충이 있죠. 삼엽충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방추충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시기다. 암모나이트 얘네 둘 같은 시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지층이 만약 여기 지층은 A, B, C, D, A, B, C, D 이렇게 나와, E, F, G, H, I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지층 사이에 순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령 따져보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지층이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지사기 법칙을 총동원하세요. 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은 뭘까요? 그쵸, A죠. 그 다음에 누가 뚫고 왔을까요? 그죠, B가 뚫고 들어와야죠. C가 먼저 뚫고 들어왔다 하면 B가 C를 먹었겠죠. 그죠, C를 뚫어버렸겠죠. 근데 B가 관입하고 나서 C가 B를 관입해버렸죠. 그럼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이죠. 그럼 A, B, C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C가 먼저 만들어졌다면 D가 C에 의해서 변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A, B, D가 만들어진 다음에 부정합도 보이죠? 만들어진 다음에 C가 관입을 한 겁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A, D가 쌓인 다음에 B가 관입을 했다면 이 위에도 이렇게 관입이 됐을 거예요. 여기도 막 변성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순서는 어떻게 된다? A, B, D, C가 된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A가 퇴적된 다음에 스코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했어요. 그럼 막 변성을 받았죠. 그런데 얘가 융기를 해서 침식을 받습니다. 보면 이제 부정암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침강에서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D가 쌓였고요. 그 후에 C가 관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밝혀낼 수 있다. 상대 연령 끝난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라고 느끼는 학생 축하합니다. 지구과학 1등급에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어렵다고 느껴도 요거 지금 뒤로 가기 30초, 뒤로 가기 1분만 해서 한 3번만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또 한번 실수해 볼까요? 이런 지층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보니까 2층이 있죠. 2층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죠.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D가 관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D가 C는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 지층 쌓이고 D가 관입한 다음에 C 지층이 이제 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B 지층 만들어졌는데 수평태적 법칙이 좀 이상하죠? 좀 휘어졌네요. 얘들도 휘어진 다음에 A가 부정을 만들었죠. 순서는 E, D, C, B, A가 되겠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E가 퇴적되고요. D가 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융기했어요. 그래야 침식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침식을 받고 침강한 다음에 C가 퇴적돼요. 부정을 만듭니다. B 퇴적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습곡 일어나고요. 왜냐면 지층이 이제 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융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퇴역된 다음에 침강해서 퇴역됐는데 그게 융기를 해서 또 침식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침강한 다음에 C가 쌓이게 된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밝혀낼 줄 알면은 뭐 서술형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이걸 낸다는 거 아니에요.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실제 지난 학기 지난 학년도 선생님이 냈던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이 냈던 지구학원 시험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지질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네 지역의 지층 단면도이다. 뭐 A, B, C, D 뭐 이렇게 지층이 나왔고요. 각 지층에 이제 이름들이 나왔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현무암과 응해암은 동일한 시기에 생성되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단 붙는 거 중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배점이 되게 높은 문제였죠.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새로운 지층이 분포한 지역은 A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층을 키베딩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건층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층과 지금 현무암층과 응해암층은 같은 시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만드는 지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층보다 위에 있는 지층 얘네들도 지금 같은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이라는 거는 가장 위에 있는 거겠죠. 역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이 되겠죠. 그죠? 요 세1층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럼 이걸 포함한 지층은 A 지역이다. 맞죠? 자, 가장 오래된 암석은 화강암이다. 여기 화강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오, 화강암이 제일 밑에 있군요. 그래서 맞다고 하는 순간 틀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화강암은 뭘 했어요? 편암층을 관입했죠. 그러면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이죠. 그죠? 그럼 가장 오래된 암석일 수가 없죠. 무조건 편암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죠? 틀렸습니다. A 지역의 석회암과 A 지역의 석회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D 지역의 석회암은 같은 시기이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이제 요 층을 경계로 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B층 보면은 셰일층, 석회암층, 여암층, 편암층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셰일층, 석회암층, 여암층, 편암층 나와 있죠.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요 층은 여기 있는 요 석회암층은 화산 폭발 이전에 만들어진 층이에요. D층은. 그런데 A층에 있는 거는 화산 폭발 이후에 만들어진 석회암층이죠. 그럼 순서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 정답은 1번이죠. 이것이 지구과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객관식 문제 정도 수준입니다. 망했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보답이 있을 겁니다. 요거 문제 푸는 과정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로 와서 댓글 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해설을 해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절대연대입니다. 절대연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키가 180, 뭐 몸무게 뭐 75, 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누가 되든지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광물이나 암석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을 가진 원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방사성이에요.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원소예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원소들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방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분출하면서 보다 안전한 원소로 변이 돼요. 돌아갑니다. 분열해서. 핵분열을 해서. 이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분열해서 다른 원소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얼만큼 변했느냐의 그 비율을 보면 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치가 있는데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어떤 김치가 있는데 그냥 갓 만들어낸 김치는 겉절이 1년 지나면 뭐 김장김치, 2년 지나면 묵은지라고 한다면은 김치의 딱 상태를 보고 아 이거 1년 됐네, 2년 됐네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하는 동위 원소가 있는데 이 동위 원소의 함량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탄소거든요. 14탄소예요. 14탄소가 있는데 보면 중성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성자 하나를 양성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양성자 하나로 변화시키면 얘가 질소로 변해요. 다른 원소로 변했죠. 이 과정에서 전자를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소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하면서 다른 안정한 원소로 변환한다는 거. 이게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그래서 붕괴 전 원소를 우리가 모원소, 어미모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붕괴 후 원소는 아들자자를 써서 자원소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불안정했던 원소가 핵분열을 통해서 안정한 원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만큼 변화됐는지, 얼만큼 분열했는지를 우리가 그 양을 보면 아 얘가 분열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구나를 알 수 있다. 이게 절대 연대를 측정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법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반감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반감기라 하면 중요합니다. 모원소가 붕괴해서 처음량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예요.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반감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표 보자마자 아씨 망했네 막 이럴 것 같은데 절대 이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뭐 238 우라늄이 막 206 뭐 PB 납으로 변하고 막 이걸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걸 뭐냐면 다양한 모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변환을 해서 분열을 해서 다양한 자원소가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분열할 때 반감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와, 긴 거는 막 492억 년. 와, 뭐 7억 년짜리도 있고 와, 짧게는 5730년짜리도 있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는구나. 탄소가 뭐 질소가 되기도 하고, 뭐 칼륨이 아르곤이 되기도 하고, 뭐 루비디움은 스트론튬이 되기도 하고, 우라늄은 뭐 납이 되기도 하고, 토륨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포함 물질을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집어넣었어요. 이런 암석들에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느껴보라고. 근데 포함 물질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찝을게요, 선생님이. 여기 밑에 보면은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유기물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14탄소입니다. 탄소가 질소로 가는 요 동위원소, 요거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중요해요. 요 녀석은 좀 주의 있게 봐주세요. 이 녀석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소로리비업시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 특징에 보니까 반감기가 무지하게 짧죠. 짧은 위에는 다 억년인데 얘는 그냥 천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 반감기 곡선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처음 볼게요. 반감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원소가 100%입니다. 자원소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반감기를 1회 거칩니다. 그죠? 그랬더니 모원소가 반으로 줄었죠? 50%로. 그런데 자원소도 50%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모원소 100에서 자원소 빵 %였는데 다음 한 번에 반감기 거치니까 모원소와 자원소가 50대 50이었죠. 끝난 거예요. 이걸로도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보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이에요. 50대 50입니다. 50% 50%예요. 그렇다면 반감기 한 번을 거친 거죠. 앞에 나왔던 반감기 표에 나온 나이 있죠. 그 나이는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반감기 외워서 푸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반감기를 꼭 외워서 막 단위수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선생님이 머리를 빡빡 밀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 표 앞에 표 잊어버리세요. 거의 다 잃어버리세요. 그냥 눈으로 본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 다음 한 번 더 이제 반감기가 이제 갑니다. 두 번째 반감기가 왔어요. 그럼 어쨌든 자원소는 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자원소군요. 이게 자원소입니다. 자원소는 변할 필요가 없죠. 자원소는 변할 필요 없고 모원소가 원래 양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이 줄어들었죠. 자원소가 이만큼 됐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모원소 25%대 자원소 75%가 된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 거죠. 모원소가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예측해 봅시다. 모원소 이만큼 남았거든요. 다음 반감기면 이거의 반이 줄어들겠죠. 반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모원소 자원소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남았는데 한 번 더 반감기를 거친다면 이만큼 더 자원소를 변하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원소는 반. 그러니까 처음에 반,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그 다음 32분의 1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모원소가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는 점점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감기예요.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있죠. 이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대충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반감기 이렇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감기가 이게 그래프가 나온다 했을 때 어떤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가 있어요. X라는 방사능 동위원소가 있는데 얘 반감기가 1억년이에요. 근데 이 양을 봤더니 얘 두 번 반감기 일어났는데요. 그럼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2억년지란 거죠. 그럼 얘의 나이는 2억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Y가 있어요. 얘의 반감기는 5천년이에요. 근데 제 반감기가 3일 일어났어요. 그러면 5천, 15,000년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따 문제 풀어볼 겁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반감기 계산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어느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에서 추출한 235 우라늄과 207 납의 함량비가 1대 7이다. 여기서 말하는 207 납은 모두 235 우라늄이 분기에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화성암의 절대 연료를 구해보자. 단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감기가 주어집니다. 우라늄 235의 반감기는 7억 년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반감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라늄이 붕괴해서 납이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우라늄이 모원소가 되고 납이 자원소가 됩니다. 그럼 함량비가 1대 7이래요. 그죠? 그러면은 암석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얘네들 비율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암석 안에는 모원소도 있고 자원소도 있는 상태죠. 근데 모원소가 얼마큼 남았는지 비율을 봤더니 1 더하기 7, 그러니까 8분의 모원소가 1이 된 거죠. 그럼 8분의 1만큼 모원소가 남은 거예요. 전체 양에서 보자면. 그럼 이거는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예요? 8은 2의 3승이죠. 그럼 반감기가 3번 거친 겁니다. 그럼 7억 년에 3번이니까 21억 년이죠. 혹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1대 7은 12.5 대 87.5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7억 년의 반감기가 3회 반복됐기 때문에 21억 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산수예요. 이거 수학도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만 돌아갔다 올게요. 요거 있죠. 그죠? 이게 보면 총 16칸이잖아요. 총 16칸에서 2칸 남기고 모원소 2칸 남기고 나머지 다 차지했죠. 그러면 요거 모원소 1대 1, 2, 3, 4, 5, 6, 7이죠. 그러니까 7대 1이잖아요. 1대 7이고. 요거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암석 안에 있는 거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합이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모원소의 비율을 지금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 1대 7을 더해서 8을 만들고 모원소는 1이 남았잖아요. 그럼 8분의 1이 된 거죠. 모원소는 전체 원소에 비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반감기의 특징입니다. 반감기의 특징은 퇴적암은 여러 식의 퇴적물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 퇴적암을 이루는 퇴적물들은 지리산에서 온 녀석, 화성암 저쪽 설악산에서 온 녀석, 우리 집 앞에서 온 녀석, 여러 암석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연령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측정하기 좋은 암석은 뭐냐면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이 좋습니다.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변성을 받잖아요. 그래서 변성받아서 빠져나오고 막 들어오고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화성암입니다. 베스트 컨디션은 화성암. 그리고 자, 오래된 지리시대의 암석,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가 많아요. 이럴 때는 긴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좋겠죠. 왜냐면 양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탄소 있잖아요. 14탄소. 얘가 이제 14질소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5700년, 5230년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10억 년 된 암석을 밝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반감기에 몇 번을 거쳐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거쳐야겠죠. 그죠? 얘를 10억을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모원소가 반으로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진짜 넋이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모원소가 거의 남아나질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반감기 측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지리시대 같은 경우, 오래된 암석의 경우는 긴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가까운 지리시대, 그러니까 짧은 최근일 경우에는 짧은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유리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생명체에서 반감기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소로리급시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14탄소와 생물체 내부에서, 생물체 몸 속에서 탄소와 질소의 함량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14탄소도 돌아다니고 14질소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얘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식물체 몸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배출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14탄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우리 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식물체든 동물체든 죽어요. 죽으면 더 이상 먹질 않죠.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인 14탄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더 이상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는 몸속에 있던 14탄소는 붕괴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만들어진 14질소는 14탄소가 붕괴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감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영어가 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영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14탄소 잘 먹어요. 이 내용에 먹는 내용인데 죽었죠.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는 이 몸속에 있던 14탄소가 14질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이후에 14탄소와 14질소의 차이를 보면 원래는 얘네들 1대1이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비율, 똑같은 비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4탄소 점점 줄어들고 14질소는 늘어나겠죠. 그럼 이 질소에 늘어난 요 탄소와의 비율을 통해서 얼만큼 얼만큼 반감기를 거쳤는지 계산을 하면은 이 생명체가 살았던 당시의 나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탄소랑 질소는 좀 눈여겨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뭔지 알겠죠? 실습 다시 한번 또 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층의 절대 연령 측정 실습입니다. 자, 관이반 P와 Q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1억년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1억년. 이렇게 반감기 주어져서 반감기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잔류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방사성 동위원소, 잔류 방사성 동위원소라 했으니까 이건 모원소일까요? 자원소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완전한 원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붕괴하는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모원소가 되는 겁니다. 모원소의 함량이 P에서는 25%고 Q에서는 12.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5%, 25%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거예요?
반감기 2번 거친 거죠. 그죠? 근데 Q는 반감기가 3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원수가 25%밖에 안 남았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얘는 8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번 거쳤으니까 P는 나이가 몇 억년? 2억 년. Q는 3번 반감기 거쳤으니까 몇 억년? 3억 년. 그럼 이 사이에 낀 S는 Q가 관입한 이후에 쌓였고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했죠. 그러니까 2억 년과 3억 년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나 지층과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건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사학의 법칙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2번 암석의 생성 또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했었죠. 이거를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량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요게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게시판에 동영상에 댓글 달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합니다. 평소 같지 않게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화이팅!